안녕하세요. 제 나이도 어느새 이제 40이 넘었네요. 그간 시집에서 겪은 일들 정말 힘들고 길었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 활동을 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되었고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싫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격은 호방하고 놀기도 좋아하며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죠. 기타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싫은 조건이 있더군요. 남편은 세상 여자들이 모두 기피한다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는 사람이었죠. 누나들이 모두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들이라지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이었고 술과 담배 그리고 여흥을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재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막판에는 결국 파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얼마나 악바리로 모으셨는지 남편이 30살쯤 되던 해에는 서울 신촌에 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을 정도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게다가 오로지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죠. 시어머니가 38세에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엽게만 키웠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뜻 결정이 안 섰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쯤 시어머니의 나이는 이미 70이 가까웠죠. 비교적 늦게 며느리를 맡게 된 시집에서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며 같이 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랬고요. 정말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제일 걱정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남자가 가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롤모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단란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반듯하시고 엄마도 자애로우셨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모두 잘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런 친정에서 살다가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영 다른 환경으로 시집을 가게 된 저. 이제 저의 그 험난한 시집살이를 여러분께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 소유 5층 건물에는 다양한 상가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 중에 1층에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건물 5층에는 살림집과 사무실이 함께 있었는데 남편이 그 사무실을 차지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시집살이 며칠 만에 벌써 제 심기가 불편한 일이 벌어졌죠. 너는 참 살림을 잘하는구나. 우리 딸들은 영 살림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긴 걔들이야 공부만 했으니까. 나도 일하면서도 딸들 일 안 시켰어. 참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를 살림에 부려먹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시누이들은 공부만 했고 저는 일만 했다는 말로도 들리더라고요. 저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냥 살림 참 잘하는구나 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말은 저에 대한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말이기도 했죠. 기분이 참 나빴답니다.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저도 친정에서는 손에 물 안 묻히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지만 저희들 일 안 시키셨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도 가끔 우리 남매가 좋아하는 별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다들 기초적인 집안일 정도는 엄마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키워주셨어요. 제 말대꾸가 불만인지 시어머니가 꿍얼꿍얼 거리더군요.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기분이 제대로 상한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더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하다가 그저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에 가장의 역할이 뭔지 알지 못할 거라는 저의 걱정은 그대로 들어맞고 있었어요. 남편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1도 없더라고요. 철저히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었고 절대적으로 공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죠. 회사 일 밖에는 모든 일이 안중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제가 시어머니가 건물주인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건물 한 채가 아니라 10채가 있으면 뭘 하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돈을 안 쓰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답니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비만 주곤 했어요. 제 용돈 같은 것을 따로 기대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돈은 쪼개고 쪼개서 써야만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1층에서 식당을 경영하니 거기서 가끔 끼니를 때울 수도 있으련만 늦게 며느리를 보아 며느리 재미를 단단히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매 끼니를 5층 살림집에 올라와서 먹었죠. 당연히 제가 그 세 끼를 모두 차려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이 가까운 곳에 있기에 가끔 출타를 하시기도 하더군요. 저한테는 그런 날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한 끼라도 밖에서 해결하고 오니 제가 신경 쓸 일이 줄어들잖아요. 5층 살림집은 옥상에 면에 있어서 아직 초여름인데도 많이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여름 정말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나라를 덮쳤죠. 보통 36도, 37도를 오르내렸어요. 가뜩이나 더운 건물, 옥상의 면한 살림집에서 저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 에어컨 한 대만 거실에 설치해주세요.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사실 남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1층 식당도 에어컨이 빵빵했답니다. 제가 정말 끼니 준비도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자 에어컨을 사주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틀고 있을 때마다 10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굳이 올라가서 끄는 것이었어요. 이러려면 에어컨을 왜 산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막내 시누이가 방학이 되어서 잠시 한국에 오자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루는 근처에 사는 둘째 시누이가 이런 트집을 잡았죠. 자네 우리 엄마 사육하는 거야?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강아지인 줄 알아? 근처에 사는 둘째 시누이는 자주 집에 들러서 제 살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바깥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점심 반찬들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천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외출을 했었죠. 밥만 덜고 국만 데우면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둘째 시누이가 그것을 보더니 사육이니 뭐니 하는 따위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식사하실 때 반드시 중전마마 수라상 지키는 상공처럼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형님도 형님 시댁에서는 맏며느리라면서요. 그런데 분가에서 사시잖아요. 시집에 가서 일주일만 하루 세끼 꼬박 해드려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누이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누이가 손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했다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제가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굳이 제 팔을 잡아당겨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뿌리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시누이의 팔을 살짝 쳐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시누이를 때렸다나요? 아, 정말 10월드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마음속에서 못 살겠다, 아니 안 살 거야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곤 했어요. 어느 날 살림집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낮에 잠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 정식으로 말을 했죠. 누나를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요. 그리고 오더라도 남의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자꾸 참견을 하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안 살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남편은 제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 누나더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라고? 여기가 누나한테 왜 남의 집이야? 참나, 남의 살림이라고? 그리고 누나한테 들으니 당신이 누나를 때렸다면서? 손이 시누이를 때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안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살지 말라고. 그 순간 쨍그랑 소리가 들렸답니다. 유리가 바스라지는 소리였죠.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남편이 주먹으로 쳐서 깨트린 것이었어요. 집안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자기 식구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을 가든 먼 지방을 가든 저를 꼭 수행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길 좋아했어요. 제 일정도 있고 저도 밖에서 다른 약속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결코 그런 배려 없이 바로 30분 전에 이야기하고서는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저도 만날 사람도 있고 밖에서 봐야 할 일도 있어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어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일정 조절을 하죠. 뭘 안다고 약속을 만들고 다니니? 우리 딸들이야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다 치자. 너는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서 밖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아들의 속옷까지 여전히 직접 챙기더군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이거 입혀라 저거 입혀라 하면서 남편의 옷을 골라주는 일에까지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도무지 경우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제가 속한 시월드였죠. 도대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시집간 첫 해, 첫 명절날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선물을 내미는데 남의 명함이 떡하니 붙어있는 보기에도 초라한 싸구려 인삼 상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받은 선물을 명함도 안 떼고 있다가 그걸 우리 친정집에 갖다 주라는 것이었죠. 그거 가지고 당신도 나가. 보기 싫으니까 가지고 꺼지라고. 남편에게 그 선물을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를 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됐죠. 남편은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며 제게 따지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만두고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친정에서는 여동생에게 과일 상자를 직접 들려서 보내셨더라고요. 여동생이 저와 한 해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들어서서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앉으라는 말 한마디, 차 한 잔 대접이 없더군요. 제가 알아서 한 상 거하게 차려 여동생을 대접해 보냈죠. 그리고 다음번 시누이가 왔을 때 차 한 잔도 과일 한 쪽도 내놓지 않았답니다. 알아서 찾아 끓여 먹던 깎아 먹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와 시누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얌체짓도 했죠. 친정엄마가 저 힘들다고 이것저것 해주신 밑반찬을 시모가 말도 없이 시누이한테 가져가라며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때려주고 싶도록 밉더군요. 엄마,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 집에 보낼 반찬 만들지 마. 시누이인지 뭔지가 다 가져다 먹는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없는 시간 내서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나 아깝고 분해 죽겠어. 친정엄마는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굳이 하지 말라고 했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남편의 태도도 한몫했답니다. 도대체 그 회사는 일은 안 하고 회식만 하는지 매일 회식을 핑계 삼아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귀가하는 것이었어요. 귀가하는 시간도 밤 12시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술에 취해 건물 계단에서 자다가 관리인이 떠엎고 들어오는 일도 부지기수였답니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가 상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입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정말 남보기에도 창피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정식으로 제 입장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발 일찍 들어오라고 부탁했죠. 밤 10시에 귀가했더라고요. 이 시간이면 정말 남편으로서는 이른 귀가 시간이었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시어머니 모시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따로 살고 있는 시누이한테 살림 간섭 받을 이유도 없어. 이러려면 돈 주고 말 잘 듣는 파출부나 가정부를 부르면 될 일이었잖아.
우리 당분간 따로 있자. 나 친정에 가 있을게.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가정에서 남자가 어때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저 어머니만 떠넘겨놓고 결혼하기 전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게 당신한텐 결혼 생활이야? 돌아가신 아버님 걸으신 길 당신이 똑같이 걷지 마. 그리고 저는 필요한 짐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친정으로 간 지 열흘이 됐는데도 새끼를 꼬박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수행비서가 없이도 잘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간 지 12일째 되는 날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저는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했죠. 분명히 말했지만 이대로는 안 살아. 이혼하든가 아니면 분가해.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자기 자유야. 분가하면 당연히 집은 시집에서 해줘야 하는 거고 알아서 판단하고 연락 줘. 며칠 후에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거참 어쨌든 돈은 많은 집안인가 봐요. 지금 있는 건물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시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 나갈 때가 되었으니 거기로 살림을 나자는 것이었죠.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이사를 했답니다. 저는 이제 간섭받지 않고 제 맘대로 집을 꾸밀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고 남편에게 먹이고 싶은 것도 맘대로 먹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더군요. 친구들을 불러서 간소하게 집들이도 했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시누이가 이사 비용이라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군요. 그렇지만 열어보고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준 봉투에 달랑 5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누가 이사 비용 달라고 했나요? 차라리 주질 말던가요. 박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또 생겼답니다. 시어머니의 새끼 밥을 다 해서 남편 출근길에 도시락으로 싸서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길을 막고 물어봐. 분가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새끼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게 경우에 맞는지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연로하셨다곤 하지만 건강하게 일하고 계시잖아. 나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어? 자기가 밥 해먹고 살았을 리도 없고 어머니가 식사 정도는 해결하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식당을 하시니 웬만한 건 거기서 해결하실 수도 있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가서 싫다고 전해드려. 시누이들한테 전화가 돌아가면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락 싸서 보내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끼니까지 걱정이 되면 형님들이 알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라 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시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죠. 그쯤에 저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집까지 차로 딱 1시간 거리인데 갔다 오면 마치 부산 정도 거리에 갔다 온 것처럼 피곤하고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팠답니다. 뇌파 검사를 비롯해서 별별 검사를 다 받아보았지만 뇌 쪽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견딜 수가 없이 아팠죠. 그리고 살이 정신없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보약을 지어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쯤 뇌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신진대사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살도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신진대사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살도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시집에서는 이제 분가까지 시켜주었으니 빨리 손주를 보여달라고 성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아들이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나요? 그런데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찜찜하고 의사도 권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산모에게는 신부전도 나타나고 또 태아에게는 발육부진, 조산, 사산의 위험도 크다고 하더군요. 에휴, 내 친구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손주 자랑들을 해대는데 이건 뭐 며느리가 비실거리니 손주를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늦게 본 아들이라 손주 좀 빨리 보고 싶어서 분가를 시켰는데, 뭐? 무슨 병이라고? 어머니, 엄마가 마음도 몸도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한 거죠. 엄마의 몸 상태나 마음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당장 아이를 갖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산모나 태아에게 그렇게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피임을 하고 약 1년을 치료를 받고는 이제는 임신도 생각해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이사했다고 해서 제 버릇 개 주겠어요? 아마 그런 버릇은 개도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새벽 귀가나 아니면 아예 시집 건물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자고 바로 옆 사무실로 출근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이사를 하던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태풍이 몰려오면서 많은 비를 뿌렸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하천이 범람할 것이라고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밤새 계속되었고 뉴스 자막에도 하천에 범람 위험이 있다며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놈은 저 혼자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지나고 난 후 저는 아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죠. 이런 상황인데 손주를 빨리 내놓으라니 도대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답니다. 정말 잘못한 걸 알아서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에 이번에만 용서해 주기로 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평생 함께 안 살 거라면 모르지만 살 거라면 이제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귀가 시간이 약간 당겨졌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임신을 했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간간히 들리던 그 도시락을 안 싸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쏙 들어갔죠. 아이를 가지니 시집에서 저를 대하는 대접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날도 사고를 고아놓았으니 가져다 먹으라는 연락을 받고 시집으로 갔죠. 시어머니와 찻잔을 마주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형제분으로 작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댁에도 딸만 넷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더군요. 참나,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저는 예쁜 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대화 끝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네 시아버지 들어오실 시간 됐다. 갈비찜 좋아하신다. 얼른 좀 장만해라.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건 좀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곧 들어오실 텐데 시간이 없지 않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오는데 무슨 갈비찜을 장만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은 곧 정신을 수습하더라고요. 한숨 놓았지만 다음번에 시집에 갔을 때 들은 얘기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내 친구들하고 한강에 물놀이를 갔는데 글쎄 저쪽에서 네 남편이 둥둥 떠내려오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얼른 뛰어들어가서 건졌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바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뇌 MRI를 찍어야 했어요. 미리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치매 진단이 나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시누이들에게도 물론 이 소식을 다 전했죠. 말하는 것만 들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효녀들인 새 시누이가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저희더러 다시 합가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몸이 무거운 상태이고 출산이 임박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문제까지 겹치니 어머니를 당분간 병원에 모시자고 했죠. 자식도 없는 할머니처럼 왜 병원에 모시냐며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첫 아이라 그런지 배도 많이 부르고 제 한몸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합가를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시어머니 옆에 사람을 두기로 결정을 하고 까다롭게 골라서 아주머니 한 사람을 붙여두었죠. 첫 아이라서 어느 정도 난산을 겪었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제 품에서 떼어놓지 않고 키웠죠. 시어머니의 증세는 정말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딸들 셋을 알아보시기는 했지만 누가 맏인지 누가 막내인지 헷갈리는 것 같았죠. 남편만 정확히 알아보았답니다. 저더러는 웬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쳐가려고 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시어머니가 간병하는 아줌마더러 동서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는 둥 헛소리를 한 다음 잠에 떨어진 날이었어요. 가만히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50대 초반에 혼자가 되어서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돈을 버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죠.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볼 때 정말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보기에도 살만하고 며느리의 손자까지 보았는데 그만 치매에 걸린 거잖아요. 시집와서 단 한순간도 저에게 살가운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였지만요.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정말 착잡했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시누이들은 지금도 남편더러 빨리 합가해서 저에게 간병을 맞지 않는다고 궁시렁거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곤 했죠. 시어머니를 아무래도 내가 돌봐야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마치 시누이를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이 비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답니다. 어느 하루 시집에 가서 아줌마에게 물수건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씻겨주고 밥을 먹도록 도와주었어요. 애미야, 네가 왔구나. 어딜 갔다가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 미국에 유학을 갔었다면서? 저와 막내딸에 대한 생각이 합쳐지거나 헷갈린 것 같더군요. 그 막내딸도 이제 곧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시모는 제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는 마치 태어나고서 처음 본 아이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이리저리 바꿔 뉘어가면서 몸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고용된 간병인이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는 하지만 역시 남은 남이더라고요. 욕창이 어느 정도 와 있었고 몸 구석구석이 깔끔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를 내던져버릴 수도 있는 결심을 했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맡기로요. 남편한테 제 심정을 말하고는 분가에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서 시집 건물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겼고 친정엄마가 며칠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시누이들이 또 극성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돌아가면서 찾아와서는 어머니가 좀 정신이 있다 싶을 때 엄청 극진하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는 저를 옆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속셈은 아주 뻔했죠.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어떻게든 상속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영 정신이 없다 싶으면 또 저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잔소리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형님이 모셔가세요. 나 안 말려요. 지금 모셔가실래요? 큰형님이 먼저 모셔가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주섬주섬 시어머니의 짐을 쌌어요. 큰 시누이가 와서 하도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잔소리를 하기에 한번 해본 짓이었답니다. 큰 시누이가 예상대로 자신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간병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죠. 돈 잘 버니 모셔다가 간병인이라도 붙여놓고 저한테 하듯 감시 감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슬그머니 내빼더군요. 물론 시누이들이 제가 모셔야 한다고 고집을 세우기는 했지만 시누이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나 몰래 살던 아파트 다 팔아먹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 도로 들어왔지?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아니? 인연,
어서 도로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이런 말도 자주 입에 담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물건을 갑자기 집어던지기도 했죠. 한 번은 고지서를 담는 작은 목함을 던져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그야말로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던 문제가 터졌죠. 이제 배변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배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저는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손에 들고 오는 먹을 것은 모두 빼앗아서 치워버렸어요. 형님들이 어머니 화장실 문제 한번 도와드려 봤어요? 먹을 것 가지고 오지 마세요. 새끼만 건강하고 적당하게 드릴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모셔가시고요. 그렇게 치매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살던 중 제 몸에 무리가 갔나 봐요. 어깨와 허리가 무너지듯 아프면서 도저히 평상시처럼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병인을 불렀죠. 그런데 치매 환자가 남과 식구는 어찌나 잘 구별을 하는지 간병인이 뭘 도와주려고 하면 강력하게 거부하고 가져다 주는 밥도 먹지 않는 것이었죠. 저는 거동을 하기가 어렵고 간병인은 거부하고 할 수 없이 시누이들이 당분간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맡기로 의논이 되었던 모양이더군요. 우리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드셔. 집에 가겠다고 자꾸 떼를 쓰신다고. 둘째네 집으로 한번 보내드려 봐야겠어. 둘째 시누이네 집에서도 막내 시누이네 집에서도 시어머니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제가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생각이 될 정도로 힘든 나날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바깥 나들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환자를 데리고 바깥 나들이를 하는 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쨌든 옷을 제대로 입혀주고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보니 저 역시 너무나 오랫동안 실내에 갇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머니도 나오니까 좋으시죠?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동네 곳곳을 돌아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동네에 있는 한 가게로 한사코 가자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나 먹는 군것질거리들을 한아름 사더군요. 군것질거리들도 모두 불량식품이라고 기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많이 군것질거리들을 사더니 몇 개만 빼고는 모두 제게 건네주더군요. 이거 네 시누이들 오면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이거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거야. 네 남편도 주지 말고 너만 숨겨놓고 먹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치매 환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해준 가장 살가운 말이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숨겨놓고 저만 먹을게요. 어머니 것도 여기 따로 챙겨놓을 테니 아무도 주지 마시고 어머니만 드세요.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정엄마가 데리고 오는 손자는 정확하게 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보면 거의 울먹이면서 반가워하곤 했죠. 어느새 시어머니는 제게 조금씩 살가워지고 있었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시어머니 상태에 동정심을 지나서 마치 우리 엄마가 어디가 아픈 듯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없이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악착같이 돈을 벌며 살았던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하루 24시간을 꼬박 같이 어머니에게 매여서 제 생활은 없었어요. 남편놈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어머니만 저한테 맡겨놓은 채 아들로도 남편으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죠.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렀답니다. 시누이들이 자주 들르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이젠 아주
노골적으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더군요.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죠. 제 눈에는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재산권은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지 9년째가 되던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봄놀이를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마음에 드는 고운 옷을 찾아내어 입혀달라더군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시아버지 산소에 가자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산소는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먼 길이었고 꼭 차량이 필요했어요. 남편더러 운전을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차 키만 던져주더군요. 애미야, 네 시아버지가 외로우시단다. 내가 가서 좀 놀아드려야겠다. 애미 너도 네 시아버지 본 적 없지? 같이 놀러 가련? 산소에야 자주 찾아갔었죠. 갑자기 아버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꿈에라도 보이시던가요? 한번 외출을 하려면 그 준비 과정부터 장난이 아니었지만 간신히 차에 태워 시아버지 산소로 데려갔죠. 시아버지 산소 앞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더군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보이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애미야, 네 아버지가 너더러 고생 많이 했단다. 그래서 이젠 당신이 나를 돌봐주겠대.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하더라. 하긴 이 양반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많기는 하지. 참 어머니도 돌아가신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어머니를 돌봐주신다고 하신대요. 거기다가 잘못했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어머니, 밖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아직은 쌀쌀해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가시고 다음에 또 바깥 구경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산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피곤했는지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잠에 떨어지더군요. 늘 하던 대로 다음날 아침에 물수건을 먼저 준비해서 씻겨주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들이 모두 그러는지 어머니만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시어머니 경우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고프니 밥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어제 많이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손을 씻기려는 순간 직감적으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전날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던 남편이 아직 자고 있었기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남편을 불렀어요. 제 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남편이 얼른 달려오더군요. 곧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이미 서너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더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를 통곡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어머니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마음속으로 빌기도 많이 빌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시누이들도 곧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사흘간의 작별의식이 끝난 다음 시아버지 산소에 합장시켜 주었답니다. 그렇게 장장 9년에 걸친 치매 환자와의 투쟁이 끝났지만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더군요. 비록 정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한테 모진 말을 퍼붓기도 한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빈자리가 왜 이리 큰지요. 며칠을 그렇게 허망한 상태에서 지내던 어느 날 시댁 작은아버지가 웬 신사 하나와 같이 집에 들어서더군요. 애미야, 네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나를 시켜 이 변호사분한테 재산에 관한 유언의 공증을 맡기셨다. 그걸 집행하러 온 거야. 그 변호사분이 공개하는 어머니의 유언은 정말 의외의 것이었어요. 건물과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있던 땅까지 모두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언을 공개하는 자리에 같이 동석했던 시누이들과 남편의 입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고 집안은 그야말로 세계 2차 대전쯤 되는 전쟁터가 되었죠. 저도 시누이들도 그리고 남편도 모두 놀라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당연히 유류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이 챙길 것을 챙겼지만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절반은 결국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했고 작은 아버님은 부탁받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죠.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문득 기억나더군요. 그날도 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신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울던 중이었어요. 얘야, 선한 끝은 꼭 있는 법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 하나씩은 꼭 짊어지고 가는 거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선한 끝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병구안을 시작했었죠. 떠나고 나니 왜 그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지요. 그렇게 이를 갈고 치를 떨면서 보낸 세월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더군요. 이제 남편과의 사이에 남은 일이 있었죠.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남편 놈이 죽어도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아마도 제게 돌아온 어머니의 재산 중 절반에 대해서 관심이 동했겠죠.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나 있었어?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겠지.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몰라? 부모든 남이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것이 인간관계야? 당신하고 당신 누나들은 가족이라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조차도 진실한 애정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당신과 갈라서려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애정을 가져보기를 바래. 결국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이혼 문제는 소송으로 넘어갔죠. 저는 남편이 그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에 대해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로부터 차근차근 증언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9년을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런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부인하지는 못하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제가 이겼고 이제야말로 제 인생이 처음 길을 잘못 들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겠죠. 친정에서 키우려고 해요. 가정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죠. 아이는 지금까지는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 된 아이, 부디 장차 제 며느리에게는 아이의 아버지의 그 전처를 밟게 할 수 없다는 어찌 보면 소박한 생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는 며느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랍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또 선한 끝을 향해서 갑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 험난한 시집살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